여러분들은 읽는 세대가 아니에요. 보는 세대거든요. 근데 보는 건 지금까지 모든 과학, 뇌과학이 이야기하지만 보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뇌에 어떤 아주 극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기억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 되지 않아요.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밑줄 긋고 읽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예요. 이제 우리 몸에 칩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될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확히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으면 내가 뭐 읽었는지, 책 많이 읽어봐서 알잖아요. 소설을 읽더라도요, 정신을 조금만, 근데 인간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 집중 못해요. 그래서 읽고 나면 내가 이거 언제 읽었지? 쉽잖아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정확히 띄어쓰기 잘해서 한복 선생님부터 쫙 이제 뒤로 회장님, 부회장님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역량 1. 역량 1. 사회 질서, 정치 질서, 경제 질서에 대해 배우고 그 제약과 지배 관계를 포함하여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목적, 필연성에 대해 질문하고 그 기초가 되는 이해관계, 규범,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역량 2. 네. 사회 구조, 정치 구조, 경제 구조 및 지배 관계와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역량 3. 이사님. 사회, 정치, 잘 봐서. 경제에서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의 조건을 분석하고 동기, 이해관계, 권력 격차를 검증하고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능력과 자세. 회장님. 역량 4. 문태수 장군의 역량 4. 정치적 대안을 생각하고 지지하며 경우에 따라서 저항이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민주적인 기력에 따라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 네. 역량 5. 역량 5.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능한 한 연대적이고 타협적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도 인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역량 6.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콘셉트를 선택하여 갈등 해결에 참여하는 자세. 역량 7. 자신의 행복감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역량 8. 개인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자기 이니시어티브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주도권 행사를 위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역량 9. 다양한 사회 공부하셔야 돼요. 협력하고 휴대폰 다 내려놓으시고. 시험 기회를 이용하고 반영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역량 10. 다른 사회 생존권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부담이 되더라도 올바른 평화 질서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역량 11. 아직 화장실에서 안 들어오죠.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나 사회 운동에 참여하여 미래의 생활 조건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역량 12. 개인의 생존 조건과 사회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동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자아실현과 정치 참여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및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고요.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잔뜩 기대하고 온 성공회대 오유석입니다. 죽산 선생님 사회학이 제 전공이고요. 그리고 1950년대가 제 박사 논문이었고요. 그 50년대를 하면서 이제 저도
죽산 조봉암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죽산을 알게 된 것은 사실 죽산이 먼저가 아니라 진보당이 더 먼저였어요. 그리고 진보당을 연구하다 보니까 죽산 선생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죽산 선생님을 알게 되니까 죽산 선생님과 함께 이제 활동하셨던 생존하신 분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제 잘 됐다. 젊은 놈 하나가 왔으니까 일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함께 죽산 선생님 전집을 만들게 된 것이 그게 199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아까 묘역에 갔다 왔지만 이제 죽산 선생님이 비로소 그 한국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예요. 그 이전에는 묻혀 있었던, 침묵됐던, 억압됐던 그런 역사였다면 그 역사가 이제 세상에 드러났던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에 이제 죽산 선생의 전집을 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박태균, 박명림, 뭐 서중석, 뭐 이런 선생님들, 역사하는 친구들이 이제 현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학은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당대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 것이 그들 사이에는 이제 일종의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 생존에 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저희는 역사나 인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말로 뭘 썼냐면 역사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하고 사회과학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역사를 거시 구조의 역사를 보려고 하고요. 굉장히 거시적인 시간 속에서 구조를 통해서 관통되는 역사의 맥락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당연히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맥락에는 이렇게 행위자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100년의 역사 동안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대등한 위치에서 역사의 위치에 섰던 사람들, 혹시 송곳이라고 하는 만화나 그 드라마, 미드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달라요. 즉 죽산 선생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 망우 묘역의 제일 꼭대기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거죠. 누우신 자리가 다른 거예요. 역사를 바라고 생존할 때도 역사를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보셨다면 이제 안장이 되신 후에도 그 큰 역사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 부분이 더 어떡하나? 네네. 거기 실제로 제가 그런 거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가장 한국 사회에서 탑 클래스에서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아직 그 위치가 되지 못해가지고 즉 보이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 큰 인물이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른 위치에 산다는 거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포괄해야 될 것들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한 점점점점의 행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은 그 구조 전체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역사죠. 여러분들이 왕조사를 이제 배울 때 우리가 조선시대로 배울 때도 태종태제 문단세를 쫙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 세종과 세조와 아주 우리가 아는 인조나 하여튼 그 중요한 사람들 영종조까지 우리가 쭉 올 때를 보면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왕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던 그런 왕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왕이 한 것은 그 사람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도 근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역사를 조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실제로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 오늘 회장님은
요즘 이제 이렇게 긴 평생을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한 3배 정도를 3배, 4배를 살아오시는 동안 보니까 이 죽산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때하고 지금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거보다 이제 빠르게, 그때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보는 건 지금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막 해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 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조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여야 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게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게 뭐 민중의 힘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혁명과 같은 어떤 격변의 어떤 변동이 됐든 이런 것들이 결국 역사의 맥들을 이렇게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봉암이고요.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대에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얼굴만 봐도 이제 서대문 역사 역서관을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이거 안창호구나 이승만이구나 유관순이구나 이런 게 아마 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제일 빠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되는 사람은 이제 건국 전쟁에서도 최근에 나왔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승만의 가장 라이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김구, 그리고 이제 조봉암, 그리고 박정희까지. 이 사람들의 그 생물 연대를 보세요. 이승만이 1875년 소위 조선의 말기에 태어난 거예요. 조선이 이제 어떤 조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과거의 조선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조선이 돼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격동했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전히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과거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여전히 과거 시험을 보는 사회고요. 여전히 뭐 삼정승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근대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전근대의 인물이에요. 전근대의 인물이고 단 자신이 근대로 이행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대한제국 말기에 태어나서 이제 그 대한제국이 이 새로운 근대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실패한 것을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근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전근대가 지배해요. 김구 선생이 이승만이 그렇게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문제아였어. 굉장히 큰 문제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굉장히 이승만을 지켜줘요. 지켜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 거시 구조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승만은 어쨌든 조선 왕조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세종의 형, 소위 세종, 이 태조가 자기 장자들에게 그 계속 장자 상속을 한 것이 아니라 세종에게 오면 장자 상속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군들이 수역이 있어요. 그 대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수양대군도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은 아들이지만 세종의 아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대군들이 있는데 그 제일 장래 대군의 이 후손이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 조선의 관료예요.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그 벼슬도 하고 낮은 벼슬이라고 하더라도 벼슬도 하고 그리고 갑신정변도 겪고 갑오병정도 겪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종의 개화파로서 조선을 변혁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혈통적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할 때도 이 사람은 자기의 적자 혈통, 내가 조선의 왕조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조했고 결국에는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에도
소위 근대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을 했죠. 이 왕손의 후예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지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쨌든 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받고 임시정부 새로운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참여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근대 국가를 만들어질 때도 그게 무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전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통성이에요. 이 북한이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빨치산 소위 실제로 민족해방투쟁이 정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통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오늘날 정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정당성이에요. 얼마만큼이나 정말 그것이 이 대중의 뜻, 국민의 뜻, 그리고 시대의 뜻을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정통성이나 정당성이나 측면에서 보면 이승만이 갖고 있었던 상징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구는 그걸 충실히 따랐어요.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임시정부 내에도. 그렇지만 김구는 그걸 충실하게 잘 따랐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는 이제 같은 시대에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은 이미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국가는 이 전통 국가인 거죠.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근대 국가가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근대 국가로 이행하는데 실패한 거죠. 자주적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주적으로 이행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다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건국이나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 도대체 뭘 건국한 거냐, 그죠? 그리고 48년에 세워진 정부? 그럼 어떤 정부를 만든 것이냐. 이거 여전히 논쟁적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런 논쟁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시기 전에 좀 지각생을 못 읽어서 이걸 읽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요즘 유네스코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 교육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일까? 95년 교육개혁 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육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역량교육이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컴피턴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량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capability라고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 역량이라는 것을 뭐로 남아서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배웠었던 건데, 지식, 기능, 태도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거. 요즘은 다 이제 통합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 과 단위로 학교를 다녔지만 요즘 학부 학생들은 다시 융합학부라고 해서 다 통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량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12가지가 뭐냐면 독일이 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이, 즉 독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되는 12가지 역량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을 한 번 정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도 2015 교육과정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바뀐 것이 이제 2022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한 7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이제 바뀌어서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1983년의 이야기예요. 소위 신자유주의가 새로 이제 발흥할 때, 그죠? 대처나 아니면 레이거노믹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가 다시 발흥할 때, 독일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체계를
조금 더 바꿔서 영양교육으로 한 거. 우린 이제 영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미 80년대부터 영양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양에 12가지 영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즉 학교 교육은 교과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국어, 역사, 사회 뭐 다 나눠져 있는데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시빅 과목이 따로 있어요. 미국도 시빅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독일은 시빅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오히려 정치교육, 뭐 사회과 교육, 역사, 사회, 혹은 뭐 정치, 경제 이런 과목에서 가리키는데 그 과목에서 반드시 무엇을 가리켜야 되냐 그런 이름이 붙은 과목에서는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되기,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이 갖춰야 될, 배워야 되는 역량이 여기서 말한 12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강의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고 대체 이게 내가 배운 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역량 1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뒤에 우리가 만약 뭐 비판적 검증 뭐 이런 비판 이런 거에 굉장히 꽂히는데 이런 말에 꽂히지 말고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다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걸 다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에는 맥락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규범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봉암을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규범과 나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알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의미와 목적과 이런 것들에 들어져 있는 저 사람의 이해관계와 저 사람의 규범과 저 사람의 가치체계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쪼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가치관, 뭐 더민주가 말하는 거 혹은 뭐 정의당이 말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저 나쁜 놈들 우리 회장님처럼 정말 요즘은 너무 모든 게 하나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 질서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그의 행위가 그냥 싫어, 그의 스타일이 싫어, 뭐 생긴 게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위치에서 그의 언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해관계와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입장인가, 나는 어떤 가치체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가치체계를 그럼 나는 내 스스로 갖고 있을 뿐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뭐 정당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왜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내가 이 글 마지막에 오바마의 연설,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오바마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바마가 연설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한다가 아니라 그의 연설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어떤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가치체계에 따라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나하고 함께 하겠어요? 라고 할 때 청중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가치체계인지를 명확히 보고 이것이 결과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을 알고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량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중요한 역량은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한복을 잘 만드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그 속에 투영하고 싶어 하는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정신적인 것, 내가 거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영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알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런 능력을 자꾸 키우도록 학교 공부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못 해요. 그죠? 우리는 기술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린 답이 있는 교육을 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답이 있는 것만 물어봐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 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근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시구조의 역사를 보면 당연히 거시구조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막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거시구조 속에서는 쫙 또 드러나요. 의미 있게 드러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봉암 일생을 통해서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다르구나. 여기는 확실히 뭐가 있냐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지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독일은 뭘 가리켜요? 약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정말 약한 국가 혹은 뭐 약한 민족, 이들이 왜 지금 이런 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도 보세요. 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나? 그죠? 노동을 하는 건 개인의 생존 보장뿐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 존속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동은. 근데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노동해. 나 사실 하루에 그냥 요즘 젊은이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냥 5시간만 막 그냥 아무거나 해서 이거 먹으면 나 그냥 살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시간에 하는 것들은 그럼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자꾸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했었던 짧은 시간에 그 고통의 노동과, 아까 여기 한복하는 이 친구는 자기가 전혀 한복과 관계없는 노동을 하고 돈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인간적인 노동. 그러니까 노동이 인간적인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인식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존재로서, 정치적 존재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확장되는데, 이런 교육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서든지 다 가능해요. 그런 확장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을 보면은 이승만과 김구, 조봉암, 박정희요. 자, 이승만과 김구는 같은 시대고 조봉암은 20년 후 정도 사람이고요. 박정희는 그거보다 더 20년 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시대적으로. 자, 박정희가 7.18라고 얘기하고, 박정희 사실 일본 육사를 3동으로 졸업하고 만주 군관학교를 거의 수석이든 뭐 수석에 준하고 졸업을 하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오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쭉 오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5.16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군부 독재라고 얘기를 하죠. 죽을 때까지 청와대에서 술을 먹으면 항상 일본 군도를 차고 군가를 불렀다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미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없어진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합방된 이후에, 소위 우리가 병합이라고 얘기해요. 합방은 일본인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쓰는 말이고요. 이후에 태어났고 일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일본 육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막 갈등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안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죠? 더 많은 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런 것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사실 나는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 조건을 막 뛰어넘어서 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이나 김구나 특히 조봉암 선생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조봉암 선생도 저는 이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게 이 시기에 한국에 영향을 미친 거는 식민지 일본뿐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미국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한국은 너무 세요. 이승만은 재헌국회의 대통령이 된다고 제일 먼저 이 국회에 서서 기독교 인구가 10%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미국 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매번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영향이 굉장히 큰데 조봉원 선생도 잠도교회를 다녔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 한국의 근대 국가와 오늘날까지도 뭐 한국에 내노려 하는 주요 사회적인 인물들은 다 기독교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의미의 사람도 굉장히 많고 긍정적인 의미의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이 신에 대한 신을 부정하는 굉장히 이 학문적인 조류의 대표적인 게 이 막시즘이에요. 그죠? 유물론적 사고관이죠. 관념론 신학적 사고에서 다른 건데, 그러니까 유물론으로 도는다는 것은 신을 믿는 사람이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고 막시스트가 되고 그 막시스트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돌아선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전환의 과정을 제가 굉장히 보고 싶은데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조봉원 선생님은. 근데 여하튼 3.1운동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오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잠시 있다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이제 이력을 쭉 아까 거기 묘역에 있죠. 흑도회라고 하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자고 또 사회주의자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서는 식민지 조선이 어떤 조선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갈래를 생각할 때 이 조봉원 선생님은 우리는 자주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그리고 이 독립되는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되냐면 당연히 근대 국가가 갖춰야 될 3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근데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면 피지배 일반의 그리고 50년대 피해 대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민 일반이 주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국가를 세워야 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년 조봉암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45년에 종전과 전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사실에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하게 줬는데 45년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나간 과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결과지만 45년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기점이에요.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다라는 것은.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의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 뭐 연합군이 히틀러를 무찌르고 일본 파시즘을 무찌르고 승리했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연합군 이 제국이 승리한 거예요. 제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제국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서 제국한테 뭘 당한 입장이에요? 식민지로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민지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제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국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국이 되는 길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거죠. 쌓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국의 역사에. 이태리에 가면 여전히 무엇을 하는 연구소가 있냐면 과거에 제국이었던 국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거에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즉 제국의 사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본과 우리가 화해해야죠. 잘 살아야 되죠. 당연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제국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일본이 어떤 국가가 되기를 원하냐면 제국이 되기를 원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위치에서 다 엘리트가 돼서 이 세계를 다 조망하고 살지 않아요. 결국 그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또 비주류의 이 일반의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주류가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이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제국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중국이 홍콩도 대만도 법적으로는 다 이 중국 땅이에요. 중국인데 그 중국이 특히 홍콩이 2-3년 전에 계속 그 저항했잖아요. 중국으로 이제 조치되는 거에 굉장히 저항하는데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만들면서 홍콩에 적용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홍콩 사람들이 중국의 국제적인 야망을 지금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야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가 있어. 세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제국이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이제 다 깨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젊은이들한테 뭘 보냐면 이 국가 중심적으로 지금 세계 체제가 지금 꾸려져 있어요. 소위 유엔이라고 하는 건 국가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해외 나갈 때도 주민등록증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권을 가지고 나가는 건 국가가 세계 체제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존재가 상실되는 거예요. 미아가 돼, 국제적으로. 이게 내가 뭐 무정부주의자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주류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 국제사회 속에서 실제로 내가 어떤 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철저한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국가관을 이제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 세 사람의 국가관이 다 다른 거죠. 조봉엄의 국가관, 박정희의 국가관이 다 달랐던 거고, 우리는 굉장히 박정희의 국가관,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내는 국가관을 교육받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육받았으니까 우리의 내재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자유로워지면서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새로운 국가관을 세워야 됐던 거죠. 그죠? 우리가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세운 국가관을, 반공 국가관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반공이냐 아니면 이 탈발공의 평화냐, 뭔가의 어떤 자기 입장들을 갖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 체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 체계가 지금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세워져 있는 가치 체계는 너무 양극단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갈등은 끝없이 타협할 수 없는, 협상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여기 역량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독일은 계속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갈등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 갈등을 다루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잘 배우고 그 갈등을 잘 협상하고 그것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이제 조봉엄 선생인 거죠. 자기는 공산주의자지만 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5년의 세계사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두 번째가 우리한테 더 중요해요. 파시즘과 연합군이 이겼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민이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거죠. 모든 식민은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그 독립이 식민의 의지와 식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제국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식민지는 독립한다. 그러니까 이 독립한 식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승만도 미국에서 투쟁했죠. 김구는 상해에서 투쟁했죠. 그죠? 조봉암은 어디? 상해에서 신의주에서 뭐 고생하면서 독립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 고생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는데 이 해방된 거국에 내가 정당하게 내가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이 논쟁을 우리끼리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막강한 두 제국이 들어와서 이 논쟁을 갈라놓은 거죠. 완전히 딱 갈라놓은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놔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리는 조선의 독립을 생각했던 민족해방투쟁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승만이 여기 뭐라고 써요? 이승만은 계속 무엇을 안전한 미국에서 독립이 아니라 자치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인도가 자치를 하듯이 자치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자치 정부를 얘기했던 이승만조차도 독립이 반으로 갈랐죠?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김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어. 김구는 이승만보다 더 싫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김구는 결국에는 참여를 거부한 거죠. 근데 그때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조봉암은 참여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봉암에 대한 평가도 이 지점에서 양쪽으로 이제 나뉘어요. 김구와 같은 그런 통일정부의 길로 가지 않고 단독정부에 참여를 해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죠. 결국에는 이 법사를 당했지만, 그러니까 역사를 긴 안목에서 이렇게 본다면 조봉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정부에 참여를 하고 이승만 정부에 참여를 해서 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지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되고 그리고 이 국가에 세워진 근대 국가의 국민 주권이 무엇이어야 되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미소에 의해서 분단됐지만 이 분단된 조국이 그게 미래는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플랜이 있었고 그 가치가 있었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하고 싸울 수 있었던 거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조봉암이 공산당에서 이제 박헌영과 싸우고 나온 것들을 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실질적으로 공산당하고 변절해서 북으로 가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남한한테는 굉장히 큰 인물이 남한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이승만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조봉암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첫 번째 문장이 제가 뭐였어요? 우리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시구조의 역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조선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독립이에요. 자주적인 독립. 그건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주적인 독립. 자기적인 어떤 독립? 통일정부의 독립. 근데 이 통일이 흡수 통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북한이 말했던 무슨 연방제도 아니고 어쨌든 자주적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통일. 이건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완의 과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이후에 남한 사회가 북한보다 그래도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아주 부단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에?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지배라고 하는 것들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항의 씨앗이 어디 있고 저항의 출발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었을까? 계속?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항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되새길 수 있는 어떤 인물을 세워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50년대.
60년대 박정희로 오면 저항의 인물들이 꽤 있어요. 장준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결국엔 고인이 된 우리 시인 누구죠? 누구였지? 아니 김지아나 뭐 이런 저항들이 굉장히 있어요. 80년대 오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아는 저항의 인물들이 있죠. 박종철도 있고 그다음에 이한열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인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50년대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50년대 그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어떤 사람 한 인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역사 거시적인 구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한다라는 의미, 즉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승만의 업적을 우리가 빛바라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승만도 업적이 있죠. 당연히 건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이승만이 만든 남한이라는 정부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도 함께 이야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침묵되고 억압됐던, 학살됐던 수많은, 그죠? 2천만에 밖에 안 되는 그 국민들 중에 50만이 그냥 죽는, 그냥 학살로 죽는,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를 해서 쫓겨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집에 가시면서 피곤하겠지만 이거 이제 주니까 아까 주셨어야 되는데 그죠? 읽으면서 왔어. 그리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꼭꼭 숨겨놓고 이제 줘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20대, 30대들이 끌고 갈 미래의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보여주는 이 현실보다 여러분들은 정말 더 큰 거시 구조적인 맥락에서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을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고 체제가 전환되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격동의 시대잖아요. 중동만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동북아가 언제 전쟁터가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제가 그래서 잠깐 표기를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게 세계사적인 질서에서는 해체됐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북아 냉전 아직 해체되지 않았어요. 그죠? 중국과 미국이 가장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남북 해체되지 않았죠. 그죠? 왜 북을 그렇게 적대적으로만 바라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휴전된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 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그냥 나 전쟁 나면 그냥 떠나버릴 거야. 나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남아서 여기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뿌리내리고 이어간다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고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고 사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20대 여러분들이 꼭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냉소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갖고 오늘 재밌잖아요.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8쪽에 퀴즈가 있어요. 이런 거 빨리 손드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아닌가요? 주최 측 선생님 선물 뭐 주세요? 선물이 있어요. 취재를 못했는데. 무슨 선물도 안 줘요. 제 마음이 아닙니다. 자, 1번.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현재 망우묘역에 있는데요. 다음 중에 망우묘역에 안장된 인물이 아닌 사람. 이승만? 2번? 한용운? 이승만. 이승만은 어디서 죽었죠?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네. 하와이에서 죽었으면 하와이에서 묻히시지. 네. 하와이에서 안 묻히고 굳이 오겠다고, 네. 왔죠. 네. 그리고 초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했는데 국장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국장으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 막 건국전쟁하고 그리고 막 이 초대 대통령이 막 업적을 막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남산의 김구 동상 자리에는 워낙 뭐가 있었어요? 이승만의 2m짜리 동상이 있었어요. 그걸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김구 동상을 세울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박정희예요. 박정희는 이승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쿠데타를 장면 정부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공화국에 대해서 아니 박정희는 쿠데타를 언제부터 생각했냐면 이승만 정권부터 생각했어요. 한국전쟁 끝난 때부터 박정희는 이승만이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킬 때부터 박정희는 쿠데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안 좋아했어요. 이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 소위가 이 평생을 조국 민족 통일을 위해서 바쳤다는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애국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몸으로 고통스럽게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식민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는 의미를 몰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박정희는 식민의 청년으로 자기가 이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거든요. 그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안창호 선생님 여기 있었는데 완전히 저는 저기 도산 안창호 저 강남에 있는 거 아시죠?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그래요. 유관순, 한영은, 오세창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3.1운동 네. 대표자들이고 참여했던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죽산도 참여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1운동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옥고를 치르지 않은 사람. 안창호죠. 미국에 있었어요. 네. 누구도 미국에 있었어요? 이승만도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여기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방이 됐을 때 감옥에서 나왔던 여운형 선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운형 선생이 인정했던 사람이 조봉암 선생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독립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해외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할 것인지는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는데 제일 내가 역량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속에서 이 신념이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쓰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